1895년. 유일한이 태어난 해를 달력에서 찾으면 그 앞뒤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았고 청일전쟁의 포성이 한반도 주변을 맴돌았으며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이 그의 가을 궁궐을 피로 물들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낡은 건물처럼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렸다. 나라 안에서는 개혁과 보수 세력이 충돌하며 서로를 역적으로 몰았고 밖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열강들이 한반도를 두고 치열한 셈법을 주고받았다.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대였다. 내일을 설계한다는 것은 사치였고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무모에 가까웠다. 그런 시대 속에서 유일한의 가족은 기이한 결정을 내린다.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오늘날의 유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 없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었다. 편지 한 장이 오가는데도 수개월이 걸렸다. 전화기는 꿈에도 없었다. 그것은 유학이라기보다 일종의 망명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왜 그 선택을 했는가? 기록은 많지 않다. 하지만 당시 진취적인 조선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유일한의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흔적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뿌리를 내릴 새 땅을 찾는 법이다. 그 선택이 한 소년의 운명을, 나아가 한국 기업사의 한 페이지를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9살짜리 소년이 부모 없이 태평양을 건넜다. 그 배 위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설렘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그 감정들을 이름 붙일 언어조차 없는 막막함이었을까? 미국에 도착한 유일한 앞에 놓인 것은 온통 낯선 것들 뿐이었다. 언어가 달랐고 음식이 달랐고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달랐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워야 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익히는 것이 전쟁이었다. 생계를 위해 여러 일도 해야 했다. 신문을 돌리거나 허드렛 일을 맡으면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스스로를 돌봐야 했다. 지금도 타지에서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외로움. 어른들도 흔들리는 그 무게를 9살 소녀는 고스란히 견뎌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미국의 실용주의를 몸에 익혔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고국을 떠나 있었기에 더 선명하게 의식했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꿈을 키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조선이 자리했다. 의 이중성 미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조선인임을 잊지 않는 것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축이 된다. 그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이후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산 숙주나무를 통조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숙주나물 통조림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사업 안에는 사실 동양의 식자재를 미국 시장에 들여오는 문화적 교량의 역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성공했다. 1910년 한일합방.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다. 이 소식은 미국 땅에 있던 조선인들에게도 충격이었다. 내가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국가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상실이었다. 유일한은 사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이제 단순한 이윤을 넘어서 있었다. 그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해외 한인 사회와 함께 독립운동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30일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1919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애국을 서로 다른 세계의 일로 생각했다. 돈을 버는 것과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여겼다. 하지만 유일한은 달랐다. 그에게 사업은 수단이었다. 돈을 벌어야 독립운동을 도울 수 있었고 강한 기업이 있어야 나라도 강해진다고 믿었다. 이 생각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조율하는 철학이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이 그의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기업이 단지 창업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 전체를 위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평생을 두고 자라났다. 1945년 광복. 마침내 나라가 돌아왔다. 유일한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반세기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던 그가 다시 밟은 고국의 땅은 그러나 기쁨만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가난했으며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부족했다. 그는 유한양행을 키워나갔다. 이미 1926년에 설립되어 있던 회사였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귀국 이후였다. 당시 한국의 제약시장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다. 수입 의약품에 의존하거나 품질 불량의 약이 시장을 떠돌았다. 유일한은 여기서 가능성을 보았다. 정직하게 만들고 제대로 공급하자.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늘 순탄하지 않았다. 작은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했으며 해외 제약사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식 경영 방식을 한국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도 있었다. 그가 추구하는 투명한 경영과 직원 복지, 장기적 신뢰 우선의 철학은 빠른 이익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과 종종 충돌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했고 눈앞의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항상 빠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때로는 느리고 고된 길이었다. 하지만 그 원칙들이 결국 유한양행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로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그는 또한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다.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었다. 회사는 창업자의 것이라는 상식을 그는 의심했고 그 의심을 제도로 구현했다. 유일한은 종종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독립운동가, 기업가, 교육자, 자선가. 그 수식어들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한 인간이 있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서 있었다. 미국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이라는 뿌리. 그 두 세계가 항상 조화롭지는 않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는 두 세계의 시선을 동시에 의식해야 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책임과 사업가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냉정해야 했고, 때로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무엇보다 그는 기업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다. 가족에게 물려줘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재산 처분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의 존재 이유, 성공의 의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파격적이었다. 재산 대부분을 유한재단과 교육기관에 기부하고 가족에게는 최소한만 남겼다. 유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빌린 것이다. 돌려드리겠다. 당시에도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가족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를 논하기 전에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주로 숫자를 떠올린다. 매출, 기업 가치, 연봉, 자산.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그 대부분은 결국 얼마를 가졌느냐로 수렴한다. 창업 열풍이 불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젊은 세대는 빠른 성공을 향해 달린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유일한이 던졌던 질문들은 그 숫자 너머에 있다.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책임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가? 성공 이후의 이야기는 왜 이토록 적게 다뤄지는가? 이 질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절실하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며 ESG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 화두가 된 시대에 유일한이 평생을 두고 씨름했던 질문들은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 세상은 달라졌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조선도, 일제강점기도, 전쟁 직후의 한국도 지금은 없다. 기술이 바뀌었고, 시장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욕망도 바뀌었다. 하지만 고민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유일한이 남긴 것은 유한양행이라는 기업만이 아니다. 그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세웠고 유한재단을 통해 교육과 사회 환원의 뜻을 이었다. 그가 세운 회사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 기업 문화의 상징으로 이야기된다. 국내 기업 투명성 조사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증거다. 그의 삶은 드라마틱한 영웅담이라기보다 긴 선택의 기록에 가깝다. 9살에 바다를 건너던 순간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일구던 시간,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두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나날들, 귀국 후 다시 맨손으로 기업을 키워 나간 세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 했다. 그 답이 언제나 옳았는가? 그것은 각자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어떤 이는 그를 시대를 앞선 선각자로 볼 것이고 어떤 이는 그의 선택 중 일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고 하나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그가 평생을 두고 물었던 질문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성공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이다. 9살의 소년이 태평양을 건넜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그가 남긴 질문들이 또 다른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다.